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마지막 기회야.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가득 찬 홀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식재료를 제 돈으로 준비하고 새벽 시장에서 쓰러지면서까지 코스를 완성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프라이빗 룸문이 열리고 시동생의 약혼녀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목에 채워진 까르띠에 팔찌. 남편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바로 그 280만 원. 시동생의 약혼녀가 제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축하하는 의미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날 모니터에 불이 켜지고 시댁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점심 피크타임, 주방에서 메인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은아, 나왔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성당 봉사 모임 지인 두 분을 데리고 예고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소스를 앞치마에 닦으며 급히 홀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온 지인분들에게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라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 가게야. 다 우리 집안이 뒤에서 밀어줘서 이만큼 한 거지. VIP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던 단골 손님 두 팀이 시어머니 쪽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도연이 상견례를 여기서 할 거다. 네, 상견례를요? 그래. 내 도련님 마지막 기회야.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알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수셰프 민정이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 매니저 지수도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이블보 색 좀 봐라. 싸구려 같지 않냐? 저기 벽에 걸린 그림은 또 뭐야? 몇 년째 안 바꾸냐? 함께 온 지인분들에게 다시 돌아서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주 와서 봐주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진작에 문 닫았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VIP 테이블의 단골 손님 두 팀이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올까? 다시 와주실까? 시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주방 냉장고 앞에 서서 최근 석 달간의 판매 기록을 꺼내봤습니다. 매출이 4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락이 시작된 시점은 시어머니가 매주 레스토랑에 찾아오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지인분들을 데려와 무상으로 접대하게 하고 메뉴에 이것저것 참견하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면박 주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 손끝은 조금씩 더 떨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그니처 소스 농도를 3번이나 틀렸죠.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남은 직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홀 매니저 지수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이번 달 단골 재방문율이 역대 최저예요. 어머님이 지인분들 데려오시는 날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딱 하나였죠.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빈 홀에서 혼자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벽이 선반에 놓인 아버지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가게를 제게 물려주던 날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혁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 근데 가족인데 어쩌겠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급하게 나가봐야 해. 출장건으로 미팅이 잡혔어. 이 시간에? 응. 늦을 수 있으니까 먼저 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결혼 7년 차, 이 패턴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밥과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릇을 치우며 찬장 위 아버지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는 이 가게를 지킬게. 그것만은 꼭. 며칠 뒤 상견례 코스 메뉴를 기획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집안이 제법 된다더라. 코스를 50만 원짜리로 해. 당연히 공짜지. 우리 식당인데. 식재료 원가만 수백만 원이 드는 코스였습니다. 어머니, 그 금액이면 식재료비만 해도 며느리가 시댁 경사에 돈 타령이야? 내 시동생 결혼 앞두고 그따위 소리가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이러다 가게가 진짜 위험해져요. 민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상견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 다음 달 직원 급여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라고. 결국 저는 최고급 코스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 새벽 4시 노량진과 가락시장을 돌며 직접 킹크랩과 트러플을 골랐습니다. 수산물 코너에서 킹크랩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옆에서 생선을 팔던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하얗게 됐어. 물 드세요, 물. 생수를 받아 몇 모금 마시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번에 망치면 너 때문이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장을 맞아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 혼자 주방에서 킹크랩을 손질하다가 문득 양복장에서 풍겼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맡았던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 같은 시기 카드 명세서에 찍혀있던 까르띠에 280만 원 결제건. 회사 선물이겠지. 그렇게 넘겼었죠.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눌렸지만 상견례 준비에 밀려 생각을 접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디저트까지 모두 완성한 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상견례니까 일찍 와서 세팅 좀 도와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급한 미팅 잡혔어. 미안. 저는 혼자서 프라이빗 룸의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꽃꽂이, 냅킨 폴딩, 와인잔 배치까지 전부 제 손으로. 마지막 냅킨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결혼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주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하은아, 내 음식에는 사람을 웃게 하는 힘이 있다. 저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요즘 제 음식에는 그 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주방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상견례 당일 점심 영업은 평소대로 진행했습니다. 오후 3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저는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담동이면 도로에 있는 이 건물은 몇 년 전 리모델링을 거친 상가 건물로 레스토랑 안쪽에 8인용 프라이빗 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 행사나 가족 모임에 종종 쓰이는 방이라 벽면에 프레젠테이션용 모니터도 달려 있었죠. 저는 모니터의 전원 상태를 확인하고 입맛을 여는 작은 한입 요리의 첫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은 네가 프라이빗 룸 전담 서빙 맡아줘. 나는 주방에서 코스 진행에 집중할게.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홀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강철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세팅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칭찬의 전부였죠. 이어서 남편 준혁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시동생 도연이 들뜬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아니야, 도연아. 잘 되어야지.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서진이가 사진 찍히는 걸 워낙 싫어해서 가족들한테 얼굴을 못 보여드렸거든요. 오늘 드디어 보실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오늘 처음 보는 거야. 도연이가 하도 예쁘다고 자랑을 해서 기대하고 있다. 잠시 뒤 상대 측 가족이 프라이빗 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첫 코스 접시를 들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고 상대 측 부모님에 이어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접시를 든 손이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그 얼굴. 2달 전 준혁이 잠금을 풀어놓은 채 거실 테이블에 던져놓은 핸드폰 화면에 스쳐 지나간 여자의 셀카. 양복 주머니에 배어있던 그 달콤한 향수 냄새. 카드 명세서의 까르띠에 280만 원. 윤서진이 시동생의 약혼녀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멋진 레스토랑이에요. 서진의 손목에 까르띠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80만 원.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접시를 다시 바로잡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주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접시를 조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셰프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민정아.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코스 진행은 그대로 가. 근데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디저트는 빼줘. 네. 왜요? 그냥 내 말대로 해줘. 민정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방 뒤편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준혁이 집 거실 공용 PC에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채 방치해 뒀었습니다. 화면에 서진과의 대화 내용이 줄줄이 떠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손이 떨려서 초점이 나간 사진도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어디에 쓸지 몰랐습니다. 그냥 증거라도 남겨놔야 한다는 본능이었죠.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드 명세서 사진, 통화 기록 캡처 하나하나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날짜도 맞고 이름도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프라이빗 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상견례의 결말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 코스 요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입맛을 여는 첫 접시에서 전체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주방과 프라이빗 룸을 오가며 서빙을 도왔습니다. 눈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의 자리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연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화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허허, 서진 씨 인기가 많네. 저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알림 위에 뜬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손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반지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자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메인 코스 준비에 집중하자.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스 레이드를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정이 눈치를 채고 말없이 소스 작업을 대신 맡아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공용 PC 화면을 찍어둔 카카오톡 대화 사진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울 순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메인 코스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지수에게 건네며 프라이빗 룸으로 보냈습니다. 문이 열릴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하는 식당이라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다 우리 집안 복이죠. 결혼 7년. 시어머니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식당, 제 손, 제 돈으로 차린 이 자리에서도 우리 집안 복이었습니다. 저는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입가심용 셔벗 한 코스 추가해줘. 메인이랑 디저트 사이에 넣어. 갑자기요? 원래 코스에 없었는데. 시간이 필요해. 부탁이야.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바로 셔벗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프라이빗 룸 모니터의 연결 단자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바로 띄울 수 있는 상태였죠. 홀로 돌아와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주면 프라이빗 룸 모니터 전원 켜줘. 지수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셔벗 코스가 나가고 프라이빗 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밝은 목소리, 시어머니의 너스레, 서진 아버지의 굵은 웃음. 모두가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프라이빗 룸 문을 열었습니다. 상견례를 축하드리는 의미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손을 마주치며 좋아했습니다. 어머, 역시 우리 며느리야. 뭔데? 저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지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연결하자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공용 PC에서 찍은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습니다. 형수 몰래 만나는 거 스릴 있지 않아? 서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 준혁의 답장이 이어져 있었죠. 와이프는 요리밖에 모르는 여자야. 걱정 마.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니터를 올려다보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이 형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죠.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야. 하은아,
제발 진정해. 저는 화면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호텔 투숙 영수증이 떴습니다. 그 다음은 카드 명세서, 까르띠에 280만 원, 호텔 스위트룸 42만 원. 날짜마다 준혁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7년이에요. 제 목소리가 프라이빗 룸에 울렸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참으면서 이 식당을 지켜온 사람은 나예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이걸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서진의 아버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이게 사실이냐? 서진의 어머니가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서진의 아버지가 서진의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버릇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죠. 도연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도연이 그 반지를 서진 앞에 내던졌습니다. 형도 당신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아버지 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동생 여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프라이빗 룸 안이 고성과 울음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주방에서 민정과 지수가 문 밖에 서서 굳은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앉아.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준혁 씨가 이혼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뭐라고? 이혼? 시어머니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아니야, 다 오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죠. 네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냐?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했으면 준혁이가 왜 바람을 피우겠냐? 다 내 탓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끝내겠습니다. 프라이빗 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재킷을 집어들며 서진의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지방과는 상종도 못하겠소. 갑시다. 서진의 어머니가 울면서 서진의 팔을 끌고 프라이빗 룸을 나갔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뒤따라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죠.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기 시작했죠. 하하. 시아버지 강철호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119 불러야겠다. 지수가 재빨리 레스토랑 뒷문을 열어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고 보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응급차에 실렸습니다.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저는 왼손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준혁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 집에 안 돌아가. 준혁은 반지를 쥔 채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준혁이 돌아서서 응급차를 따라 나갔습니다. 프라이빗 룸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질러진 테이블,
넘어진 와인잔, 바닥에 떨어진 도연의 약혼 반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캠핑용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혼 전쟁, 이미 반토막난 매출로 위태로운 레스토랑,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가슴에 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주방 타이머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업부터 하자. 상견례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복 차림의 남자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하은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 씨 대리인 변호사 최태환입니다. 남자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준혁이 결혼 초기에 레스토랑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을 근거로 레스토랑 지분 50%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함께 들어 있었죠. 준혁의 이름이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 가게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학교 선배이자 변호사인 한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그날 저녁 소율 언니가 레스토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용 증명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치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은아, 겁먹지 마.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사업한 거라고 우기려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내 이름만 올라가 있고 따로 출자 계약서도 없어. 여기에 구멍이 있어. 근데 언니, 임대차 계약서에 준혁이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 소율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근데 준혁이 유책이잖아. 바람 피운 쪽이 잘못한 거니까 이혼 재판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 소율 언니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은아, 공용 PC에서 찍은 카톡 사진 있잖아. 준혁이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 직접 로그인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근데 재판에서 상대 쪽이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증거도 최대한 모아야 해.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다 정리해놔. 알겠어, 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적 싸움이 길어지면 내 몸이 먼저 망가져. 건강관리도 재판의 일부야. 알겠지? 소율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주방에서 내용 증명에 적힌 지분 50%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제 유학 자금을 합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말했었죠. 인테리어는 내가 보태줄게.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호의가 10년 뒤에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죠. 그때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율 언니가 정리해준 서류 목록을 꺼냈습니다. 개업 당시 아버지 명의 통장 이체 내역, 사업자 등록 신청서 원본,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견례 망신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도연이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상견례를 망친 건 저가 아니라. 닥쳐.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짓만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레스토랑에 데려오던 성당 봉사 모임 지인들과 강남 사모님 모임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상견례에서 행패를 부렸다. 시어머니의 지인들 중 상당수가 레스토랑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하나둘 늘어났죠. 한 단골 손님은 전화기 너머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소문이 좀 그래서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방 벽에 기대섰습니다. 매출이 전성기 대비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두 곳에서 외상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왔습니다. 한 곳은 대놓고 말했죠. 사장님, 다음 주까지 정산 안 되면 저희도 더 이상 납품 못합니다. 저는 개인 적금을 해지해서 직원 급여를 겨우 마쳤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시그니처 소스를 만드는데 또 손이 떨렸습니다. 간을 맞추는데 5번이나 실패했죠. 민정이 시식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만 굳혔습니다. 나는 이제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됐나? 저는 주방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소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준혁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근거로 레스토랑 영업을 제한해 달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받아들여지면 재판 끝날 때까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최악의 경우야. 전화를 끊고 냉장고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습니다. 민정이 달려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셰프님 숨 쉬세요. 천천히. 한참이 지나서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면 아버지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와중에 소율 언니가 서진 쪽의 움직임을 전해줬습니다. 서진은 상견례 파탄 이후에도 준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의 변호사 최태원과 함께 전략을 짜고 있었죠.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고의로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역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진은 자기 SNS에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라는 글까지 올려서 주변 동정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역고소에 대응할 변호사 비용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소율 언니가 상견례 당일 레스토랑 CCTV 영상을 보존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CCTV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영상을 복사하는 동안 화면에 그날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서진이 프라이빗 룸에 들어오는 순간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장면,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 도연이 반지를 던지는 장면, 모니터를 바라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화면 속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민정이 주방에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민정이 앞치마를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이 학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여기 성과급도 3개월째 못 받았잖아요. 저도 가정이 있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제 옆에서 주방을 지켜준 사람. 민정을 붙잡고 싶었지만 밀린 성과급도 주지 못한 형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하다, 민정아. 그리고 7년간 고마웠어. 그날 밤 민정과 함께 주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정이 나간 뒤 주방에 남은 사람은 저, 주방 보조 1명, 홀 매니저 지수, 셋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풀코스 운영을 접고 점심 단축 메뉴 5종으로 바꿨습니다. 혼자서 모든 준비와 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 영업을 하고 오후에 정리하고 밤에 다음 날 준비를 하고 그러다 칼로 왼손 검지를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도마 위 채소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음식을 전부 버리면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반년 전에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 영업 중에 한 단골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리하지 마세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돌아서서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아버지가 암투병 말기에 보여주셨던 지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기를 닦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 첫 조정 기일 법원에 갔습니다. 맞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서 서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쪽 변호사 최태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서하은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고의로 원고의 가족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율 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차분하게 외도 증거 자료와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소율 언니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증거가 우리 쪽에 압도적이야. 버텨야 해. 저는 법원 밖 계단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 싸움이 끝나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소율 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하고 내 레스토랑.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날 저녁 텅 빈 레스토랑에서 혼자 내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아버지가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에 내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닿는다. 칼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주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의 메뉴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때 레스토랑 정면 유리 너머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건물 안쪽 공용 계단에서 막 올라온 듯한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불 켜진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다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건물에 와인바가 있었나? 처음으로 그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눈인사가 이 적막한 밤에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영업을 마치고 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 공용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와인 한 병을 들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유리 너머로 눈인사를 나눈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지하에서 와인바 하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와인병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주방 불이 새벽 3시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인데 인사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라벨에 적힌 이름은 읽어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병을 잡은 도윤의 손에 요리하는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솔직히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빈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기 와인바도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정체 중이라며 제 요리와 자기 와인을 결합한 특별 저녁 식사를 월 2회 함께 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손님을 대상으로 할지까지 정리된 기획서였죠. 지금 저한테 풀코스를 감당할 인력이 없어요. 주방에 저 포함 2명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5코스 대신 3코스로 줄이세요. 대신 한 접시에 셰프님의 모든 걸 담으면 됩니다. 한 접시에 모든 것을 담으라.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매출 걱정, 시어머니 눈치, 이혼 소송에 치여서 잊고 있던 것, 요리의 본질이 뭔지를 누군가 정면으로 짚어준 느낌이었습니다.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물 안쪽 공용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와인바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니 12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조명은 어둡지만 따뜻했고 벽면 선반의 와인들이 연도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곳이었죠. 도윤이 선반에서 와인 하나를 꺼내 따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힘들 때 마셨던 와인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큼하다가 목을 넘길 때 깊고 복잡한 맛이 퍼졌습니다. 이 와인을 고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한식 조리법과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합쳐 한우 갈비 데미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양식 소스로 풀어낸 갈비찜이었죠. 하나씩 요리를 완성할 때마다 도윤이 와인을 가져와 맞춰보고 까다롭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이 요리에는 이 와인이 아니라 저쪽 와인이 맞습니다. 소스의 단맛이 너무 강해서 와인이 밀려요. 누군가와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손끝에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뉴를 정리하다가 아버지 요리 노트의 뒷부분에서 눈에 띄는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된장을 활용한 디저트 레시피였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긴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죠. 배합 비율 옆에 물음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완성 레시피를 제 방식으로 완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된장의 발효 단계별 당도를 실험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메뉴 개발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요리가 즐거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저녁 식사 당일이 됐습니다. 30석 한정으로 예약을 열었는데 도윤의 와인바 단골 네트워크와 SNS 입소문만으로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윤이 자기 와인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홀 보조로 보내줬습니다. 저와 주방 보조 한 명이 3코스를 집중해서 만들고 지수와 아르바이트생이 홀을 맡는 구조였죠. 첫 접시를 완성하고 홀에 내보냈습니다. 잠시 뒤 홀에서 감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와인 설명이 이어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번졌습니다. 아, 이 감각이었지. 내가 요리를 사랑했던 이유. 그날 밤 매출은 최근 반년간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지상파 방송국의 맛집 코너 PD 김나영이 직접 레스토랑에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방송 출연은 레스토랑을 살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인 개인 사정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됐죠.
도윤에게 고민을 말했습니다. 셰프님의 요리를 보여주는 거지 사생활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돼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율 언니의 전략대로 준혁의 외도 증거를 집중 제출하며 유리하게 흘러가던 중 조정이 결렬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 도연이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형수님, 저 형의 외도를 상견례 전부터 눈치챘었어요. 법원에 증언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준다는 것. 핸드폰을 들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도연의 증언 소식에 준혁 쪽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을 통해 합의 이혼 제안이 왔죠. 레스토랑 관련 지분과 임대차 명의를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 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율 언니와 상의했습니다. 레스토랑 지분이랑 임대차 명의는 당연히 100% 내 거로 정리하고 바람 피운 쪽에서 위자료까지 내야지. 지금 우리가 위에 있어. 절대 물러서지 마. 역제안을 보냈습니다. 2번째 특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도윤과 늦은 밤까지 그의 와인바에서 시음을 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다가 도윤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동업자한테 배신당해서 다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원에서 같이 와인바를 했는데 파트너가 돈을 빼돌리고 잠적했어요. 빚만 남았죠. 6개월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지하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도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레스토랑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PD 김나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셰프님,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긴장됐지만 칼을 잡으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표 메뉴를 조리하는 동안 PD가 물었습니다. 이 요리에 담긴 사연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작은 한식당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 방식대로 가게를 키웠죠.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주방을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PD 김나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사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셰프님 음식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세상은 좁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나영 PD와 개인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예약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3주치 예약이 이틀 만에 꽉 찼죠. 지수가 홀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쉴 틈 없이 응대했습니다. 며칠 뒤 소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가처분 기각됐어. 진짜? 재판부에서 레스토랑이 네가 결혼하기 전에 시작한 사업이고 사업자 등록도 내 단독 명의고 출자 계약서도 없으니까 공동 임차인 이름만 가지고는 영업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어. 주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마 위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용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주방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된장 디저트 3번째 시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노트를 덮고 주방 안쪽 발효 보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된장 숙성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방송 이후 레스토랑이 살아났습니다. 3개월치 예약이 가득 찼고 새로운 수셰프 정우와 주방 보조 2명을 급히 충원했습니다. 정우는 경력 5년 차의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 고급 식당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직접 가르쳐야 했죠. 정우야, 소스 온도가 2도만 높아도 맛이 달라져. 불 조절에 집중해. 네, 셰프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냄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친구였지만 배우려는 눈빛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상견례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의 최종 변론이 있던 날, 저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소율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소율 언니가 법정 문을 열고 나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이겼어, 하은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준혁 쪽 유책을 전면 인정했어. 1년 넘게 외도한 데다 바람 상대가 시동생 약혼녀라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봤고 준혁이 수입도 높으니까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나왔어. 레스토랑 지분이랑 임대차 명의도 당연히 전부 내 거야. 언니, 나 진짜 이긴 거야? 그래. 너 해냈어. 법원을 나서는 계단에서 소율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담담하게 말했지만 걸으면서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가 빠진 자리에 하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며칠 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판결문을 제출하고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들었는데 이혼이라는 글자가 한 줄 찍혀 있었습니다. 7년이 한 줄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펼치고 그날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나자 레스토랑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윤과 함께하는 특별 저녁 식사는 월 2회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죠. 매주 월요일 레스토랑 휴무일에 도윤과 함께 새 메뉴를 연구하는 루틴도 생겼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도윤이 오렌지빛이 도는 희귀한 와인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 특별 저녁에 쓸만한 게 있나 봐주시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산뜻하면서도 묵직한 뒷맛이 혀에 남았죠. 이 와인에는 아버지 된장으로 만든 디저트가 어울리겠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된장이랑 와인이요? 그런 대담한 조합을 진짜 해내는 사람은 셰프님밖에 없을 겁니다. 도윤이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얼른 와인잔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3달간 숙성시킨 된장을 바탕으로 된장 카라멜 타르트를 완성한 날 도윤을 불러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도윤이 타르트 한 조각을 포크에 올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죠. 어떤 평가단도 이런 접시는 본 적 없을 겁니다. 저는 주방 선반에서 아버지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음표를 잔뜩 찍어 놓은 미완성 레시피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음식 평론가들 사이에서 라루미에르가 올해 미쉐린 후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쉐린은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기관이었죠. PD 김나영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셰프님, 미쉐린 결과 나오면
후속 촬영하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제 요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별 하나를 달아드리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 첫 추석 연휴가 왔습니다. 레스토랑을 사흘 쉬었습니다. 텅 빈 주방에서 혼자 어머니의 기일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 뒤를 따라가신 아버지. 이제 둘 다 곁에 없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송편이 들어 있었고 작은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좋은 추석 보내세요. 도연이 보낸 거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져서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 레스토랑 앞 골목에 나갔다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도 혼자 추석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와인바에서 공용 계단을 통해 올라오다 저를 보고 멈춰섰죠. 셰프님도 가게에 계셨어요? 네. 도윤 씨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하나씩 들고 가족이 없는 명절에는 이 건물이 집 같아요.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외롭다는 걸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미쉐린 평가 시즌에 맞춰 메뉴를 최종 조정했습니다. 정우의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해서 전체와 생선 코스를 맡겼습니다. 지수도 특별 저녁 식사의 서비스 동선을 완벽하게 숙지했죠. 이 팀이라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 메인 요리와 된장 디저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약 없이 혼자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수첩도 펜도 없이 메뉴를 하나하나 천천히 먹는 사람이었죠. 미쉐린 평가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한 접시 한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된장 카라멜 타르트를 낸 뒤 홀 CCTV를 통해 그 손님이 모든 코스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맡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미쉐린 발표까지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주방에 서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체중이 5kg 넘게 빠지고 만성 두통이 시작됐죠. 도윤이 공용 계단을 올라와 주방 문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한번 쉬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도윤이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다음날 준비를 마치고 주방 구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장을 보러 일어서는 순간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주방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나 주방에. 지수가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냉장고 앞에서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 소독약 냄새가 났고 왼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하은 씨, 위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돼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에요. 지금 생활을 계속하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 2주간 절대 안정이요. 주방 출입은 안 됩니다. 2주. 미쉐린 평가 시즌이 코앞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몸이 망가져 가셨구나. 평생 주방에 서다가 쓰러지시고 일어나지 못하셨죠. 병실 문이 열리고 소율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하은,
너 미쳤어? 레스토랑이 아니라 네가 먼저 없어지겠다. 언니,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냉장고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지수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소율 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빠진 주방은 수셰프 정우가 맡았습니다. 정우는 열심히 했지만 혼자서 모든 코스를 감당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3일째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유명 음식 블로거가 레스토랑을 방문한 뒤 올린 글이었죠. 셰프 부제 씨의 라루미에르는 완전히 다른 식당이다. 된장 디저트의 숙성 균형이 무너져 실망스럽다. 글 아래로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 알림도 하루에 1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셰프님, 핸드폰 좀 내려놓으세요. 도윤 씨, 내가 지금 가게에 없으면, 셰프님이 쓰러지면 그게 진짜 끝입니다. 지금은 쉬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미쉐린 평가가 코앞인데 내가 주방에 없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고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퇴원할 거예요. 내일이라도.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혼자 다 짊어지려 합니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나간 뒤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결혼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이 가게를 혼자 지키겠다고 무리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불 위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4일째 도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좀 어떠세요? 도연아, 왔어?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사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어머니가? 이혼 이후로 형하고도 사이가 틀어지셨고 혼자 지내시면서 예전 일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형도 그 여자랑 결국 헤어졌대요. 저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시어머니를 용서할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해줘서 고마워, 도연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연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PD 김나영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식 듣고 왔어요. 셰프님, 많이 힘드시죠? 김 PD님, 여기까지 어떻게? 김나영이 꽃다발을 탁자에 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방송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촬영장에서 쓰러졌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6개월을 쉬어야 했어요. 6개월이요? 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쉬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져 있더라고요. 셰프님,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제가 먼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그날 화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퇴원할 때까지 정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매일 주방 상태만 한번 봐주시면.
매일 저녁 와인바 열기 전에 올라가서 체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퇴원 후 주방에 복귀했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주방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 재료 배치가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의 정리 방식도 제 것과 달랐죠. 저는 하나씩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앞치마를 쥔 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셰프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 셰프님이 안 계신 동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제가 한 걸 전부 뒤집으시면 저도 힘듭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통제하려 한 것이 오히려 팀을 무너뜨린 건 아닌가. 병실에서 생각했던 것이 주방에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우와 단둘이 주방에 남았습니다. 정우야. 네, 셰프님. 내 말이 맞아. 내가 급했다. 된장 디저트만 빼고 전체, 생선, 고기 코스는 네가 마무리해봐. 내 접시를 만들어봐. 정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셰프님, 진짜요? 내가 믿어볼 테니까. 해봐.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방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이 안정될 틈도 없이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아버지가 한식당을 하셨고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 팀 갈등, 매출 하락, 그리고 이제 터전까지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한 번 더 쓰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공용 계단에서 도윤이 올라왔습니다. 건물주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 씨,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일단 쉬세요. 도윤이 건물 앞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도윤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는 올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레스토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셰프님, 저도 같은 건물 세입자입니다. 이건 같이 싸울 문제예요. 도윤은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연대 모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2층 꽃집 사장님, 3층 필라테스 원장님, 4층 회계사무소 대표님. 모두 같은 내용 증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주말 레스토랑 홀에 5명이 모였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15년이야. 재개발한다고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게 말이 돼? 필라테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갑자기 문 닫는다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싸우면 건물주한테 밀립니다. 같이 움직여야 해요. 변호사를 1명 세워서 대응합시다. 저는 소율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율 언니가 서류를 검토한 뒤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어. 계획만 있고 실행은 안 된 거야.
여기를 파고들면 돼. 소율 언니가 세입자 연대의 대리인을 맡아 건물주 측과 협상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협상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건물주 측은 처음에 강경했지만 소율 언니가 인허가 미비를 정면으로 짚어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세입자 5명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니 건물주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했죠. 세 번째 협상이 끝난 날 소율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연장으로 타결됐어.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 주방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코스 마무리를 맡긴 뒤로 정우가 자기만의 요리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시식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셰프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제주산 갈치를 넣은 생선 스튜였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깊고 깔끔했죠. 갈치의 살이 부드러우면서도 뼈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입안에 돌았습니다. 정우야, 이거 좋다.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요리를 특별 메뉴로 올렸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우가 만든 접시가 레스토랑의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됐죠. 혼자 다 하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 물러서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문제가 정리되고 미쉐린 평가 시즌 마지막 저녁 서비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형수님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시라고 해. 이틀 뒤 저녁 영업 시작 전에 시어머니 박순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홀 구석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에 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큰 소리로 지인들을 불러 모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홀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네가 이 식당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수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주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날의 특별 코스를 직접 만들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된장 카라멜 타르트였죠. 시어머니가 타르트를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멈추었습니다. 이게 된장이야? 된장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방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마를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주는 첫 번째 몸짓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얼마냐? 지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도윤이 공용 계단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아까 연세 드신 분이 울면서 나가시던데 괜찮으세요? 전 시어머니였어요.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셰프님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쳐서 미워하기도 힘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홀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공용 계단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최고의 와인 준비해 놓겠습니다.
도윤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내일의 저녁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발표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손이 자꾸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주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셰프님, 오늘 발표 아니에요? 발표가 뭐든 우리 할 일은 똑같아. 프렙 시작하자. 네, 셰프님. 정우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지수가 홀에서 테이블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율 언니였습니다. 야, 미쉐린 원스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뭐라고? 미쉐린 원스타, 라루미에르.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저를 바라봤고 지수가 홀에서 달려왔습니다. 셰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전화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요리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얼룩, 모서리에 접힌 자국, 아버지 손때가 묻은 종이. 아빠, 우리 해냈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도윤, 정우, 지수, 도현, PD 김나영.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혹시 미쉐린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셰프님, 해냈잖아요. 지수가 홀에서 소리쳤습니다. 셰프님, 축하 전화가 벌써 오고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메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녁 영업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특별한 예약은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업이 끝난 뒤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이 와인바에서 가장 아끼는 오래된 샴페인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소율 언니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와 지수, 주방 보조 2명이 앞치마를 풀고 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꽃다발을 안고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도연아, 와줬구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의 첫 번째 축하 메뉴를 만들 차례였죠. 고급 접시 위에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한식당을 하시던 시절의 레시피 그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째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게 진짜 미쉐린 요리네요. 도윤이 샴페인을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율 언니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아은, 건배하자. 네가 해낸 거야.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도윤, 소율 언니, 정우, 지수, 도현.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쉐린 선정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공동 수석 요리사로 올라 자기만의 코스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와인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매주 월요일 휴무일에 도윤의 와인바에서 새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그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도윤과 마주 앉아 새로운 와인을 시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셰프님,
네. 이제 셰프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은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잔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도윤 씨라고 부를게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매출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신감도 완전히 무너졌었죠. 손끝이 떨려 소스간 하나 맞추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주방 바닥에서 울다 잠든 밤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와인바 문을 닫고 공용 계단을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니 청담동이면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층 간판 라루미에르 옆에 작은 미쉐린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하은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구박, 바닥까지 떨어진 매출과 자신감. 손끝이 떨려 소스간 하나 맞추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고 새벽 주방 바닥에서 울다 잠든 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게마저 빼앗길 위기에 몸까지 무너져 병원에 실려갔죠.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던 습관을 내려놓고 손 내미는 법을 배웠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된장 디저트를 자기 손으로 완성한 날 하은은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연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